안녕하세요. 구호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그리고 언어의 예절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과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해서 자, 능동의 개념이랑 피동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정리해 봅시다. 주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이게 능동의 개념이겠죠. 능동의 개념. 그리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 이게 피동이겠죠. 피동의 개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능동과 피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능동과 피동의 개념.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두 문장에 나타난 주어의 동작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남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판단을 해봅시다. 자,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이거는 주어 경찰의 의지에 따른 것이네요. 정리해 봅시다. 얘는 주어인 경찰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네. 자,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거는 주어 도둑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인 경찰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죠. 정리를 해봅시다. 주어 도둑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다른 주체인 경찰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네요. 자, 맛보기의 첫 번째 문장은 주어인 경찰이 도둑을 붙잡는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능동문이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주어인 도둑이 다른 주체인 경찰이 자신을 붙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문이다 해서 자, 요렇게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준 거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에 대해서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피동문이 실현되는 방법 중 하나는 피동사에 의한 것이다. 자, 피동문의 실현 방법을 설명해줬네요. 피동문의 실현 방법 뭐에 의한 거래요? 네, 피동사에 의한 거래요. 자, 피동문의 실현 방법 첫 번째입니다. 피동사에 의한 것이래요. 자,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피동전미사를 사용한 피동이죠. 네. 이래서 이거를 또 따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짧은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파생어 알죠? 파생어는 어떻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까? 네.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파생되는 거였죠.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여기서도 이제 전미사, 피동전미사도 이제 접사죠. 그러니까 그 어근에 요 피동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파생될 때 만들어지는 파생 피동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능동사 어간이 이제 그 어근이 되는 거고 단어의 그 의미상 뿌리
부분, 중심 부분이 되는 어근이 되는 거고, 옆 피동전미사가 접사죠.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접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단어가 그러니까 파생될 때, 그때 이제 피동 표현이 만들어진다 해서, 네, 파생적 피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이게 이제 피동 전미사를 사용한 피동이고, 얘를 또 따로 어떻게 부르냐면 짧은 피동 또는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릅니다. 단어가 파생될 때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경우에서 피동 표현이 발생한다고 해서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또한 피동문은 되다,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자, 여기 지금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피동문의 실험 방법들이 더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뭐뭐 되다, 뭐뭐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 이 두 번째 피동문의 실험 방법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여기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뭐뭐 되다 있죠? 요 뭐뭐 되다도 접미사예요.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접미사. 그러니까 얘도 뭐라는 얘기예요?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피동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짧은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요 뭐뭐 되다 있죠? 요 뭐뭐 되다도 짧은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피동 전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미사예요. 그래서 얘도 짧은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 네. 자, 그럼 여기 뭐뭐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얘네들은 어떤 형태냐면, 얘네들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예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 그래서 얘는 한 단어 수준에서의 그런 그 피동 표현은 아니고, 네. 단어를 벗어난 문장 수준에서의 피동 표현이라고 해서 얘는 통사적 피동 이렇게 부릅니다. 통사적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문장 수준에서 이다, 문장 수준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짧은 피동들, 파생적 피동들에 비해서는 형태가 길기 때문에 긴 피동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번, 2번들은 피동문의 실험 방법 1번, 2번 피동 전미사에 의한 것과 요 전미사 되다에 의한 요 피동 표현들은 다 파생적 피동에 해당되는 거고, 짧은 피동. 요 뭐뭐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같은 경우는 긴 피동, 통사적 피동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요 정리를 해볼게요. 요 뭐뭐어지다, 뭐뭐하게 되다 얘네들은 긴 피동 또는 통사적 피동, 문장 수준에서의 피동 표현이다 해서 통사적 피동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전미사 리와 이가 결합된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이고, 자, 가를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뭐가 사용된 겁니까? 네, 들리는 이랑 보이기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된 건데,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여기 부분. 가는 전미사 리와 이가 결합된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이래요.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이고, 요거를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들리는부터. 들리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 들리는은 여기 위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들리는 같은 경우는 듣다의 어간, 듣 뒤에 피동전미사 리, 그 다음에 들리는 것 같더니 들리는, 그 다음에 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사용된 거예요? 피동전미사 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얘는 피동전미사 리의 이희리기 중에서 리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이기 같은 경우는 얘는 보다의 여간 보 뒤에 뭐가 결합돼서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여기 기 이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 피동전미사 이에 의해서 피동 표현이 피동문이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지다 뭐뭐 어지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자 어지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했는데 나도 한번 볼까요? 풀어졌다죠. 얘도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얘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풀다 여간 뒤에 어지 뒤에 뒤에 과거시제 선언어미 뒤에 그다음에 종결어미 어말어미 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어떤 걸로 실현이 됐다? 어지 뭐뭐 어지다의 요걸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피동 표현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피동문이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걸로 실현이 돼서 피동 표현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피동문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피동문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현 방법.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현된 피동문 중에서 다와 라처럼 우리말 어법에 어색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불필요한 피동을 쓴 번역 투 문장이다. 다는 열다라는 동사에 피동전미사 리가 붙어서 열리다라는 피동사가 된 것에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를 또 붙인 것으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자, 여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피동사가 된 것에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를 또 붙인 것으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중 피동은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해봅시다. 이중 피동은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용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려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얘는 피동정미사 리에다가 또 뭐가 결합된 거예요? 그 뭐뭐 어디다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동 표현이 두 개 사용이 된 거죠. 이렇게 이중 피동은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기 때문에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고쳐줬어요? 열리지 이렇게 고쳐줬네요. 그죠? 이 열려지지를 열리지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뭐뭐 어지다를 뺀 거죠. 그리고 그 피동전미사 리만 사용을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라는 어지다를 붙여 불필요하게 피동형을 쓴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라도 지금 고쳐줬는데 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예시 가지고 한번 볼게요. 되어지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되다의 어지다가 되다의 지금 어지다 뭐뭐 어지다가 결합이 된 건데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 되어지는은 굳이 피동 표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이렇게 피동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피동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문맥상 의미상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죠.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피동 표현을 굳이 쓰는 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얘는 그냥 능동표현으로 가능한 것을 그냥 능동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까? 요 단락에서는 네, 불필요한 피동을 쓴 문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불필요한 피동을 쓴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당연히 피동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피동 표현이 실현된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어떤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으로 실현이 된 건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불필요한 피동문을 쓴 문장들이 주어지고 그거를 고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숙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성분이 바뀐다. 자, 위와 같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때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뭐뭐에게, 뭐뭐에가 주로 사용되고 뭐뭐에 의해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변형될 때 문장 성분이 바뀐다는 거를 그 일어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능동문에 의해서부터 뭐뭐 한다까지 묻고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변형될 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를 좀 살펴보면 능동문에 했던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바뀌었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뭘로? 주어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문장 성분들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잡았다라고 하는 능동사는 잡혔다라고 하는 피동사로 바뀌네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피동전미사 히가 붙어서 피동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변화들, 요 일어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요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변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인용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인용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른 사람이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 이게 인용이래요. 자, 인용의 개념. 자, 이어서 봅시다.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인용 표현의 종류도 얘기를 해줬네요.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인용 표현의 종류네요. 간접 인용 표현과 직접 인용 표현.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인용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인용의 개념과 종류.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인용하는 것이다. 이제 그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직접 인용 표현부터 보고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직접 인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원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용하는 것. 이게 직접 인용의 개념이래요. 직접 인용의 개념. 자, 이어서 봅시다. 직접 인용 표현일 때는 해당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하여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라고를 쓴다 해서, 자, 직접 인용 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실현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직접 인용을 실현하는 방법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큰 따옴표, 자, 큰 따옴표를 하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인용절 다음에 조사라고를 쓴대요. 이것들이 다 직접 인용 시 갖춰야 할 요건들인 거죠. 실현 방법들. 인용 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네요. 그 요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맛보기의 첫 번째 문장은 갑자기 도연이가 나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 문장은 큰 따옴표를 쓴 데에서 직접 인용 표현임을 알 수 있으므로 라고를 써야 한다. 자, 여기에 라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직접 인용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요 큰 따옴표와 요 라고를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 큰 따옴표 사용됐고 라고 사용한 거 보니까 직접 인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직접 인용의 개념이랑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요 단락에서는 직접 인용의 그 개념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자, 그럼 이 뒤에는 이제 간접 인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간접 인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간접 인용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특별한 형식이 없다고 얘기했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대요? 간접 인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줬네요. 의 개념. 그 직접 인용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형식을 굳이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접 인용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대요. 간접 인용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대요. 그 직접 인용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과는 차이점이죠. 다른 부분이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즉, 인용하고자 하는 말이나 글을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간접 인용절 다음에는 조사 고를 쓴다. 자, 여기 간접 인용 시에서도 갖춰야 할 요건이 있네요. 간접 인용일 때는 뭘 쓴다고요? 네, 고를 쓴대요. 고.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간접 인용절 다음에는 조사 고를 쓴다. 이게 간접 인용 시 갖춰야 할 요건이겠네요. 간접 인용 시 갖추어야 할 요건, 실현 방법이래요. 자, 이어서 봅시다. 맛보기 두 번째 문장은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고를 써야 한다. 그래서 아까는 그런 적이 없다. 고 하더니 말이다. 그래서 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요 고래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단락에서는 간접 인용의 개념이랑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요 단락에서는 간접 인용의 개념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표현 방법. 자, 이어서 봅시다. 간접 인용 표현일 때는 의미만 같다면 원래 표현의 형식을 자유롭게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 왜요? 아까 나왔죠? 네,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인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의미만 같다면 원래 표현의 형식을 자유롭게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만 끌어다 쓰는 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맛보기의 그 두 번째 문장의 간접 인용절은 그런 적이 없다인데 말하는 사람에 의해 바뀐 표현이기 때문에 원래 표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 난 정말 안 그랬어 등이 모두 원래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간접 인용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단락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어떤 특징? 네. 간접 인용 표현이든 의미만 같다면 원래 표현의 형식을 그냥 자유롭게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특징. 이 간접 인용 표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이제 언어 예절입니다. 언어 예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본문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상황과 대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상황과 대상에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 자, 이 부분. 자,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대요.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하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대요. 대상, 상황, 뭐 예절, 뭐 이런 것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적절하게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하대요. 요것들이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인 거죠.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하기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말하기 방법의 중요성. 말하기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말하기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당부할 것은 요 단원도 마찬가지로 그 도덕 문제랑 비슷해요. 그냥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오답들도 여기에 오답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들, 그럴듯한 오답들이 같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 문제들처럼 여러분들이 선지 5개를 만약에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걸 마주하면 다 정답 같은데 오답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매력적인 오답 있죠. 정답 같은 오답.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요 주어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말하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력적인 오답들을 마주하면 그냥 그것들도 그냥 정답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교과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말하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맛보기 볼게요. 거기 보고 넘어가십시다. 먼저 아래 두 대화 상황에서 아빠의 반응이 각각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쉬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 자, 아빠는 최근에 규현이가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을 충고했으나 규현이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대화 1과 대화 2로 나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말하기 목적을 이루기 쉬울지 말해보자라고 한 거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화 1 먼저 볼게요. 규현, 아빠 나 때문에 화났어. 미안해, 고쳐볼게. 그건 그렇고 나 휴대전화가 고장났어. 좀 바꿔줘. 자, 뭐 아빠가 뭐 여기서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진심으로 사과는 하는 거냐? 예, 휴대전화를 바꾸기는 무슨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제 대화 2를 보도록 합시다. 규현, 아빠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아빠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빠 말씀대로 부지런히 지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빠, 규현이가 그렇게 말하니 아빠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아빠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울 테니 같이 한번 해보자꾸나. 규현, 네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 힘으로 해볼래요. 아빠, 자 그래, 규현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규현, 참 아빠, 그런데 제 휴대전화가 고장난 것 같아요. 4년쯤 쓰면서 수리도 여러 번 해서 이제는 수리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아빠, 그래, 규현이가 그 전화기를 아껴서 참 오래 썼지. 어떤 전화기로 바꾸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대화 1과 대화 2가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게 더 말하기 목적을 이루기가 쉽겠습니까? 네, 대화 2겠죠. 대화 2.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본문. 부탁이나 건의처럼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사과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부탁이나 건의일 때는 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네. 듣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이제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건의도 마찬가지죠. 건의한 것에 대해서 그걸 해결을 해줄지를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듣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로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심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그렇죠. 이럴 때는 사과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대요. 완곡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하는 말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곧 정중하고 공손하며 예절 바르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요 단락에서는 부탁, 건의, 사과할 때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완곡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에서는 자, 부탁, 건의, 그리고 사과할 때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서 뒤에 부분 이어서 정리합시다. 부탁은 양해를 구하거나 물건을 빌리는 등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이다. 그래서 부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 부탁의 개념이죠. 이게 부탁의 개념. 자, 부탁을 할 때는 부탁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여 상대방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그래서 부탁할 내용을 구성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정리해 봅시다. 부탁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대요. 자, 이게 뭐라고요? 네, 부탁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부탁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래요. 자, 이어서 봅시다. 그리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해야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네요.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게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네요.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네. 그래서 여기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부탁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할 때의 유의점. 자, 이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자, 건의는 여기서는 이제 건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건의는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는 말하기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있네요. 여기 건의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건의의 개념. 자, 건의할 때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건의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죠. 네,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건의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건의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래요. 자, 그리고 건의할 때는 예의 바른 태도로 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호칭도 바르게 쓰는 것이 좋다. 이건 또 건의하는 말하기를 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예의 바른 태도로 한다.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호칭도 바르게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너무 당연한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나왔을 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정리를 잘 해 놓으세요. 자, 건의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건의를 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건의를 할 때의 유의점.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탁, 건의, 사과 중에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사과가 남았네요. 이제 사과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 다음 단락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유의점들이 있는지. 자,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이다. 자, 이게 사과의 개념이죠. 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 이게 사과의 개념이에요. 사과의 개념. 자, 용서는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잘못을 상대방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과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이게 사과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네요. 여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 이게 사과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네요. 사과할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자, 사과할 때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데 부탁이나 건의와 달리 상대방에게 행한 잘못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말해야 된대요. 네, 이게 사과를 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인 거죠.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매력적인 오답이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과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죠. 사과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까? 네, 사과를 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네요. 사과를 할 때 유의점. 자, 이어서 봅시다. 맛보기의 대화 중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규현이는 대화 1보다는 대화 2처럼 말할 때 자신의 말하기 목적을 이루기 쉬울 것이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네, 그 까닭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완곡하게 용서를 빌고 부탁, 건의를 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맛보기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요 단락에서는 맛보기 에 나온 상황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자,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어
주어 말하는 것의 중요성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남은 시간 선생님이 그 톡방에 올려준 문제를 마저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놓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